302페이지예요. 유치권의 효력이죠.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한테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치권자의 권리를 한번 살펴보죠. 권리가 보통 한 7가지를 들 수 있어요. 7가지. 자, 먼저 첫 번째,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당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라 그래요. 즉 반환 거절하는 거죠. 이 말은 점유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유 계속한다. 즉 소유자가 누가 왔든 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와서 그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 유치권자에게 돌려주어 하면 나 채무 변제 못 받았으니까 못 주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채무 변제될 때까지, 채권 변제까지. 자, 이때 이 채권은, 유치권자가 채권 행사는 반드시 채무자한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채무자한테 해야 돼요. 그죠? 채권이니까. 물론 이때 소유자가 당의 목적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하면, 채무자인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해서 못 주겠다 거절하면 되죠. 거절이 가능하니까. 그죠? 거절이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법원은 유치권을 이 효과 때문에 만약에 소송상에서 유치권 행사했다. 이때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채무자인 원고 소유자 너는 당의 채무를 빨리 변제해라. 상대방한테.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인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 유치물을 반환해 줘라. 동시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유치권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당의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는데요. 다만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효력은 없습니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경매권은 허용되지만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하는데요. 예컨대 정산해 처리해버리고 당의 유치물의 소유권을 유치권자가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유치 목적물의 가치를 환가한 다음에 자기 채권액만큼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잉여 부분을 청산금이라고 그러죠. 그 청산금을 소유자인 채무자한테 지급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법원 경유해야 돼요. 그러면 간이 변제 충당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야, 채무자야, 너 변제 안 하면 나 이거 법원을 통해서 간이 변제 충당하란다. 소유권 내가 취득해버란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을 신청하면, 청구를 하면요,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보내가지고 당의 목적물에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객관적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자기 채권과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주면 간이 변제 충당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간이 변제 충당이라 그럽니다. 간이 변제 충당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유치권자가 당에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유치물에서 과실이 열리네요. 열매. 그러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실 수취권 행사는요, 자기 채권의 변제 충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과실 수취권을 통해서 변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변제 충당. 자, 이 변제 충당이란 것은 그 충당의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죠.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과실이 나오면 원본에 충당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원본 충당, 원본. 이렇게요. 이 순서를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과실이 물건일 때는 어떤 반드시 금전으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경매에서 경락 대금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으로 가야겠죠. 자, 이런 면에서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즉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당의 과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자기 채권에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충당하는 순서는 원본, 이자의 순서로 충당해 나간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그 다음 5번째요. 이 유치권자는요, 유치물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됩니다.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당의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승낙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승낙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와 채무자 다를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존이나 승낙에 의해서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권은, 이런 범위 안에서 사용권은 적법한 행위죠. 적법한 사용권이다. 그죠? 이 사용 자체가 적법 행위로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불법 행위한,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용권 행사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만약에 유치권자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득을 했다면, 이익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이 이득 자체가요, 이것은 부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있어요. 자, 유치권자가 만약에 사용만 했다면 괜찮은데, 사용을 통해서 그 수익을 본 게 있다면, 이득을 본 게 있다면, 그때는 부당 이득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사용권 행사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용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이득을 취했다면 이것은 부당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5번, 이건 조심해서 사용권 행사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그 유치물의 가치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필요비라 그러고, 당의 물건에 개량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이건 유입비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유치권자가 당의 목적물인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했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정산해야죠. 받아내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겠죠. 이때 비용은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입비 모두가 되겠죠.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유입비에 관해서는 당연히요 여기에 소유자가 산당기간 유예를 허용할 수 있죠. 법원에다가. 그렇죠. 따라서 이 유입비에 관해서는 상당기간 법원에서 유예 허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하는 거죠. 유예 허용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물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것은 점유물에, 즉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니까 이것은 피담보 채권이 포함되겠죠. 즉 유치권자가 종전의 피담보 채권에 이것이 포함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까지 모두 채무자인 상대방 소유자가 변제해야만 이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겠다. 알겠죠? 자, 마지막 7번째는 우리 민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파산법이라고 하죠. 이 별채권이 유치권자한테도 있습니다. 이는 일명 파산법. 즉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파견되어서 모든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파산재단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소유 물건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야 될 거겠죠. 그런데 이때 유치권자는 파산재단에 이것은 제거해놓고 먼저 내 채무가 변제되면 그때 유치물의 잉여액을 그때 이제 그게 파산재단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별채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정도, 그 중에서 6가지는 우리 민법상의 권리고, 여기 7번째는 파산법상으로 별채권이라는 제도도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는 의무가 있죠. 유치권자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 의무는 크게 2가지인데, 우리 법상으로는. 첫 번째는 2가지.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만 하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때까지, 즉 반환할 때까지는 조심조심해서 가져야죠. 즉 보관도 조심조심해서 보관해야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 하냐,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의무, 이것을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력을 다 기울여라 이거죠. 부주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보관할 때도. 이렇게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2번째. 우리 법에서는 유치권자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런 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으라 했지 사용하라는 거 없었다. 사용하지 못한다. 2번째, 유치권자는 너의 물건이 아니지 않니? 채무자 소유물이잖아. 근데 너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되겠니? 안 돼. 이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또 담보 제공 금지. 즉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말이죠. 야, 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이 유치물인데 네가 가져가라. 가지고 있어라. 내가 돈 갚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담보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금지할 의무. 다만 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라? 바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죠.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허용한다. 이때 만약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겠죠. 소유자의 승낙하에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반환행했다. 유치권자가 상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유치권자가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예요? 의무 위반한 거잖아요. 의무에 반환행했으니까 이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이렇게 채무자가 행사하면 바로 즉시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즉시 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소멸 청구권이라는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 청구하는 것, 즉 소멸시켜 줄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소멸되었으니까 그 물건 유치권자가 돌려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형성권이다. 권리 행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가 확정적으로 형성된다. 만들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종전의 유치권자의 유치권을 소멸해 버리니까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은 돌려줘야겠죠.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바로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채무자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걸 행사하면 곧바로 유치권을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유치권자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효과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305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가면 유치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이 소멸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전액 변제죠. 전부 변제해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또 피담보 채권이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한 번도 채무자한테 변제해라라고 청구하죠. 권리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행사하는 상태에서 10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가 되어버립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반 채권이 일정 기간 동안, 즉 10년이죠. 일반 채권의 경우는 채권자가 10년 동안 한 번도 채권 행사하지 않았다. 채무자한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시간의 경과함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제도를 민법에 뒀는데 그 제도 이름이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반적인 소멸 원인을 보면 피담보 채권 줄여서 피채권이라고 할게요.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보통 10년간 불행사.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당연 소멸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가요. 당해 유치 목적물인 그 물건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채무자한테 채무 이행을 하라고 촉구하거나 또는 그 채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한다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불행사와 유치권 행사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채권 불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제도하고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별개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당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여기에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해 버립니까? 바로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시 이때 채무자가 당의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렇죠? 즉시 소멸이죠. 이렇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한다. 유치권 즉시 소멸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요. 채무 변제를 지금 작정 못하겠고 그 채권에 상당한 만큼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을 소멸 좀 시켜주실래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유치권자 채무자가 뭘 해야 되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을 소멸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전제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하나 더 전제.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오늘은 대담보 청구 이렇게 합니다. 유치권에 대신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 유치권을 소멸시켜 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담보 청구권이라 표현합니다. 요 청구권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청구권은 바로 유치권을 즉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이건 순수한 청구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승낙해야 돼요. 승낙이 존재하면, 자, 유치권자의 승낙이 존재할 때 드디어 뭐예요? 유치권이 드디어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의 유치권을 포기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그 물건을 돌려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뭐겠어요?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좋아요. 그 정도 담보물 준다 그러시면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겠죠. 그때 승낙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승낙이 있을 때 드디어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하고, 그렇죠? 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정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즉시 소멸하니까 형성권이라 그랬고, 여기는 순수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는 유치권자 승낙일이 필요 없죠. 그러나 여기는 유치권이 반드시 승낙해야만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조심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할 때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실해 버렸다면 이때
즉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즉시.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유치권을 소멸하는데 유치권자는 곧 점유자이기도 하잖아요.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당의 점유물 침탈에 가는 거네요. 만약에 이 상실이 침탈에 해당되면 이렇게 되겠죠. 점유 상실이 침탈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점유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게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여기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이미 뭐 했어요? 소멸했죠. 소멸했기 때문에 유치물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란 것은 우리 민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능. 그럼 뭐라 하냐? 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점유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그렇죠? 1년 내라면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허용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물을 회수하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이러면 유치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회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내용을 4번에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상실했을 때, 점유 상실했는데 만약에 침탈로 상실했다,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유치권에 의한 유치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잖아요. 그러나 점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유자 지위한테는 침탈당한 후로부터 1년 내에, 그렇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의 유치물을 회수했다면, 그래서 회수했다면 그때는 유치권도 그대로 존속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이 30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두시고 지금 강조한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표시하고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